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탄핵 대상이 누구인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명백히 해두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탄핵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16년 말 국민들은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은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두 갈래로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으로 남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새누리당을 버리고 바른미래당으로 간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명령에 따라 새누리당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일 매서운 국민의 질타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국민의 노여움 속에서도 박근혜를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궐 대선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있었죠. 2017년 대선은 선거일 직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8% 이런 식이었죠. 이것이 무슨 정당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2017년 4월 말부터 원래 한 식구였던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고 선거일까지 그저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0%대로 그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단지 거기까지였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국민은 끝끝내 박근혜와 박근혜 당을 용서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선은 이제 막대한 표 차이로 패배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은 좀 덜한데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억울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의 비율로 쳤을 때 거의 70%에 육박하는 국민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특히 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적인 소위 좌파들만 이렇게 괘씸해한 것은 아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좌파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 뜻이 그랬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만한 것이죠.
그 후로도 자유한국당은 따지고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복당파라고 낙인 찍어 부르면서 그들을 줄곧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친박근혜 세력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옳았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70%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완패했습니다. 망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줄줄이 총선 망하고 탄핵되고 대선 망하고 지선 망하고 이렇게 돼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불공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불공정했다고 해서 완패를 변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때까지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노여움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무렵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치 세력과 박근혜 당이었던 그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지는 않았다. 또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보수의 종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몰락해간 그런 과정이고 황교안이 등판하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근히 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는 2019년 한 해 동안 하기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즌 1, 시즌 2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즌 1은 4월과 5월의 장외투쟁을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는 것을 마치고는 그저 슬그머니 끝을 내게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났다.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즌 2는 8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3대 투쟁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재개했습니다. 이 3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시즌 2가 막을 내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게 된 또다시 흐지부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진 일들이 좀 있었죠. 9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그때 요구 조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 조건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죠. 10월 14일 조국 장관이 면지가안을 제출했고 바로 그 당일 문재인 씨가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파면이 아니라
어쩌다 면직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이슈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1월 20일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식은 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1월 23일 JTBC 방송을 보면 황교안 대표 자신이 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 갔다가 막 돌아온 그런 날이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11월 23일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단식을 시작한 것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같이 잘 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열흘 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을 쳤습니다. 어떻든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 그 뜻을 우리는 본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기 전 11월 22일에 미국의 압력 그리고 문재인 씨 측의 사정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것을 주된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한 몇 가지 나와 있던 이슈 가운데 지소미아 이슈가 본의 아니게 저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단식을 시작한 황교안 대표는 11월 27일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단식이 중단되었고 그 이틀 후인 11월 29일 단식 종료 선언을 합니다. 결국 선거법 때문에 시작했다는 단식, 이것이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된 것이죠. 결국 단식도 흐지부지 중도 포기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던 텐트를 투쟁 텐트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당무를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은 일괄 사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전면적인 조직 개혁을 하려나 보다 이런 보도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 원래대로 재신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괄 사표를 받은 그것, 조직개혁의 기대, 이것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결정적인 일을 벌입니다. 12월 3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을 그야말로 내쫓아 버리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불법한 행위였다. 그런 것이고 또 논의 과정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편법이 너무 과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12월 3일의 이러한 쿠데타, 이것은 비유하자면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법하게 장수의 목을 쳐버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목을 치는 이번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바로 기습적으로 사람을 쳐내는 일명 박근혜 스타일,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박근혜 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을 갔더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책상과 의자를 빼버리는 그런 방식이 박근혜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박근혜 스타일에 더해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추운 날씨에 천막회의를 한다 해서 기자들을 맨바닥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천막회의도 중도 포기해버린 것이죠. 흐지부지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라고 하는 투톱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현직과 전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보면 12월 10일에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12월 6일에 정해진 여야 합의,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목을 치는 그런 지도부 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도중에 싸우지 마라, 총을 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받고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중도 포기를 강요당했다, 혹은 그런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현명하지 못하죠. 이왕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으니까 그러면은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이렇게 소위 투톱이 잘 싸워서 승리하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 것이죠. 계속 지난번에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그것만을 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쿠데타군 잘 싸워라, 이렇게 응원을 했던 겁니다. 12월 9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만나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이제 공평하게 총 한 자루씩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좋다, 그러자, 총 한 자루씩 내놓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기 집의 사정과 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편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총 2자루를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총 1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처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에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총 한 자루를 내려놓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10일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좋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총 한 자루를 내려놓겠다. 그 내용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면 1대1로 공정하게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이때 같이 합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예산안 그리고 민생 법안을 12월 10일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남아있는 총 한 자루가 되는 것인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케이 합니다. 좋다. 너는 총 한 자루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어떤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륜이 많은 오선 의원 출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보통뿐이 아닌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렇게 두 사람을 칭찬하면서 민주당이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었죠. 여러분은 적의 칭찬에 미소 짓는 얼간이를 봤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런 얼간이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이미 스스로 무장해제한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만만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입이 귀에 걸린 것을 보았어야 하는 것이죠.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느낌은 마치 대선 출사표가 한 50% 뒤섞인 그런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 연설문에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권을 성토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민주당이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좀 궁금했는데 뭐하러 전투 중에 적에게 훈수를 두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셋째, 그는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나쁘니까 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벌써 수개월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싸우고 있는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들의 전투 가운데 임무 교대에서 새로 들어온 그런 새내기인 셈이죠.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왜 싸워야 하는가? 저 적은 정말 나쁜 것들이어서 그래서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죠. 병사들은 누가 적인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싸움이 시작돼서 전투가 계속 중인데 이제 와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은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10만큼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100만큼 나쁜 겁니다. 1부터 1000까지가 있으면 무조건 1000만큼 나쁜 겁니다. 나를 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적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적의 총은 커야 위험한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총으로 쏴도 그 총알에 맞으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여러분도 보았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빈손으로 손도 까딱 못하고 서서 총구멍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총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총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쏴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예산안 통과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심재철, 김재원 이 사람들은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날치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합의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을 했다. 원래 국회는 논의하고 합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날치기라는 소리를 종종 하죠. 이번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합의하지 않았다. 독단으로 했다.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0일에 본회의를 하고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예산안도 냈죠. 그리고 표결을 했는데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철회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의견이 안 맞으면 표결로 가는데 표결하면 당연히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숫자에서 밀리니까. 여기에 필리버스터라는 그 마지막 방어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숫자에서 밀리더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리버스터인 것이죠. 게다가 이 필리버스터가 힘이 센 것은 그것이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을 때 그때 힘이 센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심재철, 김재원은 그 사람들은 이 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예산안 따로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12월 10일에 패스트트랙 안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총을 버린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바로 무식의 힘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자기들이 다 해놓고 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의 총에 맞은 심재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옆에 있는 국회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견을 하고는 당신들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그 사람들 원래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총에 맞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래도 살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쿠데타 세력 여러분은 전투 중에 임무 교대를 시켰고 그러니 잘 싸우고 있는 장수의 목을 쳤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 하면서 임무 교대를 했습니다. 그랬거든 단절없이 곧이어 적을 향해 사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투 중에는 무조건 싸우고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인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연설문을 멋지게 써서 연설문을 읽어내려 가거나 헤게모니 싸움 같은 것을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현재의 지도부들 쿠데타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싸우면 더 잘 싸운다. 이래서 쿠데타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한 자루 있던 총을 버리고는 하루 만에 총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냥 내부 쿠데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까? 그것으로 대만족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장면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나 소수정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사당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떼지어 일어서서 우리 때처럼 꾀꾀거렸는데 그들에게는 과거 좌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치열함도 없었고 도끼도 없었습니다. 단지 황망한 심정이 보이는 우리 때들의 합창이었다. 거세게 몰려오는 탱크 앞에서 그저 간단히 깔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자유한국당은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진짜로 소멸해버리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이번에 친박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적의 총을 맞고 패배한 장수와 장교는 목을 베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러한 패장의 목을 베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그것을 절감하지는 못했던 환골 탈태, 그냥 밋밋하게 이야기하면 쇄신, 그러나 본격적인 쇄신을 해야 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나 국가가 살고 죽는 길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을 택할 것인가? 그 조직 자체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흥망이라기보다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더구나 21세기는 영웅의 시대가 아닌 것이죠. 시스템의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친박 쿠데타 세력은 이번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친박의 물을 완전히 뺀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친박이 있는 한 보수 대통합은 안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보수 대통합 선포는 그래서 공허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을 소탕해야 합니다. 국민이 노여워하는 그 죄를 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친박은 무엇인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으면 괜찮은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친박 연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쿠데타에서 보았듯이 바로 그와 같은 친박 노릇을 하는, 지금도 박근혜를 위해서 당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는 이런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친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미루어 온 친박 정권에 대한 사죄, 국민에 대한 사죄, 그것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이 사죄를 하지 않는 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고 박근혜 석방 서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또 자기들의 정당에서 그를 들여놓고자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퇴를 내릴 겁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그와 같은 국민이 노여워하는 그런 일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